도쿄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이치네 가족. 그런 그들에게 고이치의 부모인 슈키치와 토미코가 찾아옵니다. 장녀인 시게코까지 고이치의 집을 찾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집의 막내인 쇼지는 오늘도 사고를 일으켜버렸죠. バカね、お父さんたち品川駅に降りるのよ。私そう言ったじゃない。 한편 이미 시나가와역에 도착한 고이치의 부모인 슈키치와 토미코. 슈지가 서둘러 간다고 했지만 성격 급한 아버지는 택시를 잡아 고이치네로 가자 합니다. 온 식구들이 모이고 역을 착각한 슈지 역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도쿄에 나와 독립을 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여전히 슈지는 개구장이 막내 아들처럼 보이는 듯 했죠. 간만에 시끌시끌한 공간에서 이 부부는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날 장녀인 시게코의 집. 그는 남편인 쿠라조와 밥을 먹으며 부모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쿠라조는 장인어른을 대하는 게 영 어려운 듯 보이죠. 코이치의 집에서는 나들이 갈 준비가 한창입니다. 모두가 준비를 끝내고 나가려고 하던 이때 工藤八部すぐ伺います 바쁜 코이치를 대신해 토미코가 이사무를 데리고 나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코이치가 바빠 보이자 시게코의 집을 찾은 이들 부부. 사위의 온천족 제안에 슈키치는 흔쾌히 길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일이 바빴던 시게코가 슈지에게 부모님을 떠넘기게 됩니다. 함께 시티투어 버스를 타며 시간을 보내게 된 슈지와 부모님. 꽤 훈훈한 시간이 만들어지나 했지만 장어덮밥을 먹기로 한 곳에서 아버지 슈키치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お前の口からこの国のことやら聞きとない。要するに楽をしていきたいんじゃろ。 그리고 때마침 무대 세트 일을 하는 친구에게 전화가 오며 자리를 뜨게 된 슈지. 한편 시게코와 코이치는 부모님을 요코하마 호텔로 모실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을 관광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호텔로 떠넘길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렇게 고급 호텔에 묵게 된 이들 부부.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도 경험하며 호캉스를 즐기게 되죠. 다음날 요코하마 앞바다를 구경하며 하루를 열게 된 두 사람. 그런데 どうでしたか。なんやらふらっとして。 별일 아니라는 토미코의 말에 슈키치는 곧장 시게코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시게코. 그러자 슈키치는 오렌기가 함께 교직에 몸담았던 하토리를 조문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한편 토미코는 막내 아들 슈지의 집을 찾아가 저녁밥을 지어주는데 뜻밖의 손님 노리코가 찾아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노리코는 슈지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런 노리코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들. 다음날 아침엔 노리코가 반찬거리를 사오기도 합니다. 그런 노리코가 마음에 들었는지 토미코는 あんたに預けとく。なんかあった時のために。 이들 부부는 고이친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이사무와 계단을 오르던 토미코. 그런데 母さんどねした母さんお父さんダメ。動かしてはダメ。 구급차를 불러 병실에 모이게 된 가족들. 그리고 토미코 외에는 아무도 본 적 없던 노리코 역시 그녀의 병문을 오게 됩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노리코를 쳐다보는 고이치 식구들. 그리고 진심으로 토미코의 회복을 바라던 노리코. 이들은 과연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이 작품은 2013년에 만들어진 일본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알기 위해선 이 작품의 원작격인 동경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영화감독 오즈 야스지로의 걸작인 동경 이야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으니 말이죠. 작품은 꽤 비슷한 줄기로 흘러갑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님, 이들에게 소홀한 도쿄 가족들, 그리고 이런 부모님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며느리까지. 이 작품은 원작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재창작된 경향이 있습니다. 달랐던 건 아마도 시대상이었을 겁니다. 원작인 동경 이야기는 태평양 전쟁을 치르고 난 뒤 일본을 다시 재건하는 상황 속 고향을 떠나 도쿄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담습니다. 반면 동경 가족은 본격적인 핵가족화, 개인주의 사회가 팽배해지는 현대가 배경이 됩니다. 전쟁을 치른 뒤만큼 정신없는 건 아닐 테지만 그 어떤 시기보다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만 하는 현대사회 속 이들은 가족의 소중함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자식인 만큼 어느 정도 부모에 대해 의식하고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고급 호텔로의 호캉스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선택에도 사실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제대로 여행을 시켜드리지 못하는 자식들 입장에서 호텔 예약은 꽤 큰 투자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죄의식을 지우려는 하나의 면죄부였으며 귀찮은 짐을 비교적 싸게 처리할 수 있다는 철저한 계산에 따른 투자였습니다. 점점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가 느슨해지고 개개인의 안위와 이익이 가장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었죠. 또한 원작과는 다르게 이 작품에서 막내 아들 쇼지가 큰 비중으로 다뤄집니다. 철딱선이 없는 막내로 묘사되지만 그는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만족할 직업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돌본 건 역시 쇼지 쪽이었습니다. 굳이 두드러지던 등장인물이 아닌 쇼지의 역할을 강화시킨 건 개인주의로 묘사되는 척박한 현대사회를 꼬집는 대목이자 막연할 수도 있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그렸으면 하는 감독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 작품은 죽음과 삶의 그 경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정정했던 토미코의 죽음 이후 이 가족은 전보다 더 빠르게 유대감을 상실해버리죠. 노부부를 도쿄까지 오게 한 건 수많은 가족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세대의 가족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라 볼 수 있는 손자 아이까지 등장하며 여러 세대의 결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세대의 결합이 된 이 시점에서 한 세대가 저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한 생명의 죽음은 인류가 살아온 보편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집약체이자 이전 세대들의 숙명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인간의 수명은 어느 시점에 그 한계를 맞이하고 빛이든 어둠이든 그 무언가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결합은 태생적으로 불편한 동거라 볼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를 불편해하는 젊은 세대, 그리고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스스로 거리를 두는 기성세대. 꽤 극적인 전개로 이어졌지만 이는 당연할 수밖에 없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또한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습니다. 하토리를 조문하기 위해 찾았던 곳에서 대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쇼지가 봉사활동을 하러 후쿠시마로 떠났던 이야기를 담기도 하면서 말이죠. 21세기 일본 사회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그리고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을 갈라놓았던 사건.
동일본 대지진은 삶과 죽음의 이야기가 단순한 순환이 아닌 형태로도 올 수 있으며 우리의 생활과도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잔잔한 우리네 사는 이야기를 담고 있던 작품, 그리고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했던 영화 동경가족이었습니다.